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지금 제 모습은 보통의 평범한 대한민국 30대 남자의 모습 같지만 사실 저의 과거는 보통의 남자들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 과거 때문에 한때는 나쁜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들도 있었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쉽게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준 건 돈이었어요. 돈이 저를 다시 살게 해주고 남들처럼 번듯한 남자가 되게도 해주고 복수도 할 수 있게 해줬죠. 나를 다시 살게 한 돈 이야기로 지나간 저의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컸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집에 생활비를 가져온 적이 없는 아버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를 책임지며 자신의 청춘을 모두 가장 노릇하는 데 쓰신 어머니.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속에서 자란 누나와 저는 가난 때문에 늘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엄마, 이번 주까지 수학여행비 내야 한다는데. 그래? 그거 얼마라고 했지? 다음 주는 돼야 월급 받는데. 우선 알았어. 가불이라도 받아와야겠다. 엄마, 나도 참고서 사야 하는데. 참고서? 지난번에 사지 않았어? 그건 1학기잖아. 이거는 2학기고. 아휴, 알았어. 공부하는 아이 둘 밑에서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꾸준히 들었고, 돈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했어요. 아니, 저뿐 아니라 누나도 마찬가지였죠.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엄마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드는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잘못한 느낌이 들었기에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모두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그런 건데 그 말을 한 날에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엄마한테 맞았어요. 이놈의 자식, 학교를 안 간다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데? 다 너희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용 쓰는 거 안 보여? 어? 학교 안 가고 졸업도 못하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네 아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안 간다고. 나랑 누나 때문에 엄마 이렇게 사는 거라며.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학교 안 간다는데 왜 성질 내냐고. 저는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서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그렇게 달려드니 엄마가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저 딴에는 엄마 생각해서 꺼낸 말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회초리부터 드는 엄마가 원망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간 소리였어요. 엄마는 제 말에 놀라시곤 이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당황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제 와서 그날을 회상해보면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엄마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 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만 가슴속에 가득했죠. 하루하루 웃을 일 없는 그런 일상에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셨고 그러고 나면 아버지는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사춘기 시절,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게 고통이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시절. 정말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동네에 힘 좀 쓰는 형들이 있어서 그 형들을 따라갈까 하는 고민도 수백 번 했죠. 그런데 행동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엄마가 우는 게 싫었어요. 내가 보태지 않아도 우는 날이 많은데 그 눈물의 이유가 내가 되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얌전히 생활을 했어요. 공부에 관심도 없고 소질도 없던 저와 달리 누나는 꽤 착실히 공부를 했어요. 반에서 성적이 늘 상위권에 있었고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책을 옆에 끼고 살았죠. 밤에 가족이 다들 잠든 시간에도 혼자 스탠드를 켜고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코피를 쏟았는지 책상 위에 피 묻은 휴지도 종종 보였고요.
알아서 잘하는 누나한테 엄마는 늘 고맙다고 했고 누나는 덤덤하게 괜찮아 라고 일관했었어요. 한눈 안 팔고 공부만 매진했던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전액 장학금으로 가더군요. 물론 전액을 위해 대학교 등급을 조금 낮춰서 가기도 했고요. 원래 목표하던 곳을 못 갔지만 기숙사가 딸린 대학으로 가면서 누나가 한 말이 생각나요. 나 이 집 벗어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한 거야.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 나는 엄마랑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누나의 말에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없이 누나를 쳐다보던 엄마는 왠지 많이 슬픈 표정이셨죠.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화를 냈을 것도 같은데 엄마는 그러지 않으시더군요. 한참을 그러시다가 꺼낸 한마디는 그래, 혜진이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알았지? 이게 다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쳐다보는 누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데 가장 큰 몫을 한 사람은 아버지셨어요. 근데도 아버지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셨죠. 집에 가져다 주지 않는 월급으로 뭘 하셨겠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가족은 등한시한 사람이니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는 게 더 이상하겠죠? 가족이었지만 물과 기름처럼 그런 가족이었어요, 저희는. 누나가 기숙사로 떠나고 고등학생인 저만 남은 상황. 그래도 입이 하나 줄었다고 엄마는 조금 여유로워지셨어요. 누나가 공부로 그나마 잘 돼서 나갔기에 엄마도 넌지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해보라고요. 누나를 보면 저도 나쁜 머리는 아닌 것 같다고요. 없는 집에서 인생 바꾸려면 공부밖에 없다며 저를 타이르셨지만 저는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제 생각을 얘기했죠. 엄마, 나 졸업하면 바로 돈 벌러 나갈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뭐 해서 돈 벌 거냐며 말씀하셨지만 엄마 눈은 웃고 계셨어요. 우리 막내밖에 없다 하시며 제 손을 꽉 잡아주셨고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 웃는 얼굴. 그 얼굴을 또 보기 위해서라도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죠.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그 결심대로 바로 사회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곧 알고 맙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던 저는 아무런 기술도 없었고 변변찮은 자격증도 없었어요. 능력이 없으면 공장에라도 들어가서 일하면 됐는데 공장에 취직할 생각은 못하고 동네 형들 따라다니면서 잡일들을 하며 푼돈벌이를 시작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벌면서도 처음으로 벌어본 돈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막내가 그렇게라도 가게에 보탬이 되려 하는 노력을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재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긴 하셨지만 슬쩍 떠보시고는 제가 싫다고 하면 더는 강요하지 않으셨죠. 처음엔 크게 느껴졌던 푼돈도 두세 번 돈을 받아보니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일로 갈아탔어요.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었는데 이 형도 직장 없이 단기로 일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연히 길 가다가 형을 만나서 술을 한 잔 얻어먹게 됐는데 일당이 10만 원이 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일을 가리지 않고 하긴 했는데 이미 그쪽으로 일을 몇 년 해서 일거리를 받아오는 루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형에게 부탁을 했고 형은 흔쾌히 저를 받아줬어요. 야, 근데 너 힘들다고 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야, 그럼 나도 일거리 끊긴단 말이야. 아, 그럼요. 형이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아, 사람 때리는 건 빼고요. 이 자식, 그런 건 안 시켜. 네, 그럼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형을 따라다니면서 용역 일을 하게 됐어요. 거의 땜빵 수준의 일거리였지만 일당이 세다 보니 할만했죠. 건설 현장 일용직, 행사장 알바, 물건 배달 업무 등등 가리지 않고 일을 했고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마다 통장으로 직행을 해서 모았어요. 그 돈으로 가끔 누나 용돈도 주고 엄마 생신 때도 챙겨드리면서 저한테는 쓰는 돈 없이 모으기만 주구장창했어요.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7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모으게 됐죠. 처음으로 가져본 목돈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일이 힘들고 피곤한 날에는 통장에 찍힌 그 돈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그랬어요. 그 통장이 저에겐 희망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 동네 형이 고깃집을 차리게 됩니다. 야, 호준아, 너 이제 우리 가게 와서 일해라. 내가 장사하는 거 다 알려줄게. 장사요? 그래,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용직 알바만 하겠어? 이제는 우리도 자리를 잡아야지. 저보다 10살이나 많았던 형은 그동안 온갖 일을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을 벌려면 자기 장사를 해야 한다면서 저더러 같이 하자고 했고 3년간 따라다니면서 배울 점이 많았던 저는 흔쾌히 형의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죠. 형은 야식을 전문으로 하는 고깃집을 차렸는데 배달 위주로 장사를 할 거라고 했어요. 돈을 벌려면 홀도 있고 좀 번듯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규모가 클수록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서 괜히 허울만 좋을 수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야간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열었어요. 음식 장사가 왜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배달 전문이라도 음식 맛이 있어야 한다며 형은 제법 진심으로 요리를 했고요. 근데 형이 말한 대로 음식 맛이 있으니 장사가 제법 잘 됐어요. 배달 전문이라 직원도 저와 배달하는 친구 딱 2명만 데리고 했으니 인건비도 많이 안 들고요. 거기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제가 평생을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그 형한테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게다가 형은 3년 정도 그 일을 하고는 그동안 번 돈으로 필리핀으로 떠났는데 그러면서 가게를 저에게 넘겨주고 갔어요. 물가가 10배나 싼 그곳에 가서 제대로 장사를 해보겠다며 겁도 없이 타국으로 떠났죠. 형이랑 헤어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친형처럼 따랐던 사이였기에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어요. 형은 혼자서도 가게 운영 잘 할 거라며 응원을 해주고는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타이로 23살에 장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하던 일이라 가게를 관리하는 부분만 일이 더 추가됐기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래도 내 가게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다르긴 하더군요. 들뜨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미 3년 동안 유지된 가게인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할까 싶은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메뉴를 개발하기도 하면서 나름 애사를 좀 부렸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아니고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오픈하고 마감할 때까지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어댔죠. 물론 힘은 들었어요. 하지만 통장에 쌓이는 돈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몸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게가 바쁘다 보니 엄마도 오셔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낮에 가정부 일을 하고 계셔서 피곤하실 텐데도 저녁 7시만 되면 가게로 오셔서 장사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엄마가 피곤하실까봐 걱정도 됐지만 엄마는 웃으면서 일을 해줬어요. 우리 아들 돈 버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당연히 해줘야지. 엄마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왜 힘이 안 드셨겠나마는 일손이 모자라서 차마 하지 마시라고도 못하고 엄마한테 의지를 했죠. 그래도 그때 엄마랑 같이 일하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재료 준비를 하는 동안 엄마 과거 얘기도 많이 듣고요. 저 어릴 때 얘기도요. 어느새 이렇게 커서 가게까지 운영한다며 제가 자랑스럽다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결혼은 마음씨 넓고 참한 아가씨랑 해야 한다며 강조하셨어요. 에이 엄마, 나 이제 24살인데 벌써 결혼 얘기야. 그래, 언제 하든 네 맘이지만 할 때는 그런 여자랑 해야 한다는 거야. 결혼은 연애랑 달라. 한 번 하면 돌이키기 힘들어. 자식 생기면 더 그렇고. 엄마 봐봐. 엄마 보면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지?
엄마는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엄마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어때서? 라고 능청스럽게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셨는지 알기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는 말았죠. 형에게 가게를 넘겨받고 2년을 더 운영하다가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는 걸 보고는 업종 변경을 했어요. 하던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겼죠. 그간 모은 돈에 가게 판 돈, 권리금까지 다 합하니 꽤 돈이 되더라고요. 그걸로 막창집을 새로 개업했어요. 가게 단장을 하고 개업식을 하는 날 가족들이 모두 가게로 왔어요. 엄마, 아버지, 누나 이렇게 다 모여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커다란 돼지 머리를 상 위에 두고 술을 따르며 고사를 지내는 동안 엄마랑 누나랑 저를 엄청 뿌듯하게 봐줬어요. 집에서 막내로 자라며 숫기 없이 말도 잘 못하고 크던 아들이 스스로 번 돈으로 가게까지 차리니 다 컸다면서 엄청 좋아하셨죠. 게다가 늘 남 밑에서 일하며 온갖 갑질을 다 받고 살아오신 엄마랑 아버지에게 내 가게를 가진 제가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누나도 그날만큼은 다정하게 웃어줬기에 제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우리 호준이 이제 어른 다 됐다.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야.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니까. 누나는 언제 대리 달아? 내년에.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별 문제 없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대리도 대리인데 누나 이제 시집 가야 하지 않아? 결혼? 나는 평생 혼자 살 거야.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는? 결혼하고 싶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다는 말을 하는 누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명백히 아버지셨어요.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한눈을 팔면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나는 결혼에 대해 막연한 불신이 있었거든요. 저도 누나처럼 결혼이 딱히 좋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가게가 잘 되고 통장에 돈이 생기니 왠지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런데 생각만 그렇게 든 거였어요. 만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고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언젠가는 하겠지 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웃기게도 그 생각이 든 지 2년 만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와 결혼을 한 사람은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누나였어요. 막창 가게를 오픈하고 역시나 대박이 났던 제 가게는 홀에서 일하는 알바만 해도 6명이었어요. 그 중에 홀 업무를 전담하면서 알바 관리를 해주는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처음 그 여자와 면접을 봤을 때만 해도 그런 관계가 될 줄 전혀 예상하지 않았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6살이나 많았고 연상이랑 연애하는 건 제 취향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이란 게 변수였어요. 가게가 잘 되고 직원이 많다 보니 그 누나에게 정직원을 권유해서 제 일을 돕도록 했었어요. 30대인 그 여자는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인사 관리를 잘 해줬고 알바들도 그 여자를 참 잘 따랐어요. 게다가 센스가 있어서 제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미리미리 일 처리를 다 해주고 그래서 내 맘에 쏙 드는 직원이었죠. 마감 때까지 거의 같이 일을 하다 보니 퇴근 후 저녁 식사 삼아 한 잔씩 같이 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둘 사이에 감정이란 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같이 일한 지 6개월 만에 저희는 연인이 됐고요. 그 여자는 제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여자가 첫사랑이었거든요. 처음이라는 게 그렇게 강렬할 줄은 정말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그 여자에게 속절없이 빠져버렸고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와 가만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빠져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특별히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여자도 아니었고요. 너무나 평범한 여자였는데 딱 하나 특별한 게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푸근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랑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싸울 거리가 있어도 모두 얘기로 풀어낼 수 있는 노련함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그 여자와 있으면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아마 엄마에게서 느끼는 그런 안락하고 편안함이 저를 빠져나올 수 없게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6살이나 많은 여자, 게다가 가게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 가족들은 저희가 연인 사이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집에 알렸을 때 엄마가 너무 놀라서 난리가 났죠. 그 여직원이랑 뭘 한다고? 결혼? 응, 엄마. 나 미라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너보다 6살이나 많다며. 아직 30도 안 된 놈이 6살이나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한다니 말이 되니?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 내가 좋으면 됐지. 너 군대는 어쩌려고? 내가 좋아서 결혼한다는 소리에 말문이 막힌 엄마 대신 누나가 말을 보태더군요. 안 그래도 군대가 걱정이긴 했어요. 사실 제가 장사 때문에 군대를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사유가 안 돼서 이번에는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군대도 가야 하는데 무슨 결혼이야. 정말 그 여자랑 하고 싶으면 제대하고 난 뒤에 해. 누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수순이었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불안하다면서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가라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제약이 있으면 저도 안심이 되고 그 여자도 안심이 될 거라면서 얘기하는데 묘하게 그 말에 설득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엄마와 누나가 반대하는 결혼을 입대 전에 해버립니다. 당시 저는 그 여자와의 핑크빛 미래에 들떠 있었어요. 결혼은 로망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크면서 다 알아놓고 멍청하게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만 겁니다. 아니, 나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여자와의 결혼 생활은 다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 그 여자의 새치 현올림의 영향이 컸고요. 이미 머리가 굵어버린 아들의 결정을 엄마가 업기는 역부족이었어요. 누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정말 많은 충고를 해줬지만 이미 귀와 눈이 멀어버린 저는 그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결혼 때문에 신혼집으로 아파트도 장만하고 입대하기 전 가게도 그 여자에게 맡기고 맙니다. 지금 돌아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는 모양새지만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내 아내가 고양이일 줄은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를 강제로 떨어뜨린 군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더 혹독했어요. 낮 동안 고된 훈련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머리를 대자마자 골아 떨어져야 했지만 그 그리움 때문에 쉽게 잠들지는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운 일을 떠올리며 잠들었고 눈 뜨면 아내 얼굴부터 생각했었어요. 가끔 면회를 오거나 휴가를 나갈 때면 떨어지기 싫어서 더 발버둥 쳤죠. 사람을 이렇게도 좋아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두 그 여자를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된 느낌이었죠. 그 여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도 나와 같을 거라고 참 순진하게 믿었던 거죠. 이제 4일만 있으면 제대니까 며칠만 기다려, 자기야.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 신혼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다. 그치? 말년 휴가를 나오고 복귀 전날 저희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는 몇 명을 낳을까? 막창 가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기에 또 어떤 장사를 해볼까? 여행은 어디로 갈까? 등등 서로 원하는 걸 하나씩 얘기하며 행복한 상상을 했죠. 제가 바라는 우리 가정을 얘기하면서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 자신도 있었고요.
저를 보면 해맑게 웃어주는 얼굴을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그 믿음은 제가 제대하는 날 깨진 유리컵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제대를 하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제대하는 날 저를 데리러 올 줄 알았거든요. 약속을 한 건 아니었지만 혼자 은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고 제대 소식을 전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나오고 도무지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가게로 전화를 걸어봤죠. 사장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그 여자를 찾았지만 오늘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 싶어서 급하게 집으로 갔어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밥을 챙겨 먹을 생각도 못하고 정신없이 집으로 갔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고 어머니도 그녀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도어락 비밀번호가 맞지 않다는 거죠. 정말 하루 종일 이상한 일들 투성이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고 결국 경보음이 울리는 지경까지 됐어요. 경비실에서 사람이 왔더군요. 아니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남의 집이라뇨? 여기 제 집인데. 자기 집이라면서 도어락 경보는 왜 울리게 해요? 제 대답에 이상한 걸 느낀 경비 아저씨는 곧장 관리실로 전화를 걸었고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이 어제 아침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집은 매매를 하고요. 누가 제 뒤통수를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관리실로 뛰어가 전입대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 집을 팔았다는 것을요. 믿을 수 없어서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전까지 꺼져 있다고 안내되던 전화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로 바뀌어 있었고 모든 게 고의로 저질러진 일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내 통장, 내 집, 내 가게까지 모조리 다 잃고 말았어요. 집에 두고 간 제 인감 도장이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었더군요. 누굴 탓할 것도 없이 다 제 탓이었어요. 결혼했다고 마치 그 여자도 나와 같다고 믿어버린 제 순진함이 저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거죠. 저는 제대한 기쁨을 채 느낄 새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당장 있을 곳도 없어서 본가로 들어가 한동안 그 여자를 찾으러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먼저 그 여자의 엄마를 찾아갔어요. 홀어머니라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전화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갔죠. 마침 집 앞에서 만났는데 막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다급하게 잡고 인사를 했어요. 장모님! 어서 오게. 미라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어요? 응? 미라? 미라 집에 있겠지. 왜 여기서 찾나? 저는 장모님께, 아니, 그 여자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서 말을 잘 못하고 제 눈치를 계속 보더군요. 그러더니 곧 뭔가 결심을 하고는 말을 했습니다. 저기, 실은 미라 내 딸 아니야. 딸이 아니라는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미라, 내가 옛날에 일하면서 알게 된 앤데 걔 부모 없어. 결혼해야 한다고 엄마인 척 한 번만 해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게 됐어. 아는 지인에게 엄마인 척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소리에 말문이 막혔어요. 걸려도 단단히 걸렸구나 싶은 생각에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결혼 전 소개를 받았던 친구들도 다 찾아가 봤지만 누구 하나 그 여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들 하나같이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저 같이 일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정도의 가벼운 사이들이었고 당연히 그 여자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사람인데 멍청하게 의심 한번 하지 않았으니 이 모든 일을 꾸미는 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조리 갖고 도망가라고 밥상을 차려준 거나 다름없었죠. 결국 저는 모든 걸 놔버리고 방에서 꼼짝도 않고 술로 지냈어요. 가족들은 뒤늦게 상황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종적을 감춘 사람을 당장 찾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 인감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라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입증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어쩜 이렇게도 순진하게 당할 수가 있는지. 혼인신고 따위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것에 너무 의미를 두고 모든 게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더 괴로웠어요. 어머니는 제가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 줄 아시기에 화병이 나셔서 자리를 펴고 누우셨고 아버지도 심란하신지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한마디로 초상집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온갖 나쁜 생각들을 했어요. 밤마다 꿈에 나오는 그 여자를 찔러 죽이거나 때려 죽이거나 하고 덩달아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죠.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온종일 핸드폰에 검색하면서 보낸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죽는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차마 제 손으로 제 목숨을 끊는 일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 여자로 인한 배신감, 좌절감들은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너무 괴로워서 바닥에 바닥까지 떨어져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부터 없이 시작한 몸,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몽땅 날릴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실체도 없는 그 여자한테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6개월 내내 끌어안고 있던 술병을 모조리 치워버리고 새벽에 운동도 시작했어요. 몸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운동이었죠. 밥도 잘 챙겨 먹고 영양제도 챙겼어요. 부모님은 제가 정신을 차리자 많이 기뻐하시더군요. 돈을 다 잃어 속은 상했지만 제가 모든 걸 놓을까봐 늘 노심초사하셨다면서 그까짓 돈이랑 여자 세상에 널렸다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고 죽는 걸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걱정해 줄까 하는 생각에 부모님의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누나도 저에게 큰 힘을 줬죠. 이걸로 가게 다시 시작해봐. 이거 뭐야? 내 적금 통장. 누나는 5년 동안 아끼며 모은 적금 통장을 망설임 없이 내줬습니다. 저는 바로 받을 수 없다고 했고 누나는 그런 저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나 엄마 아빠 모실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 돈은 동생인 네가 부모님 모시고 살 것에 대한 값이야. 이걸로 무조건 다시 돈 벌어. 그리고 제대로 해서 네가 부모님 모셔. 이 돈 안 줘도 내가 모실 거라고 했지만 누나는 막무가내였어요. 대신 꼭 다시 재기해야 한다고. 이 돈으로 허튼 짓 하면 가만히 안 둘 거라며 엄포도 놓더군요. 누나는 어릴 때부터 참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말도 늘 바른 말만 해서 엄마가 서운해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저에게도 다정한 누나는 아니었는데 그 차가운 사람의 이면에 가족을 위해 아끼지 않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꼭 다시 일어설 거라고 저 스스로에게 한 번 더 기합을 넣을 수도 있었죠. 누나가 마련해준 돈은 1억이었어요. 그걸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데는 충분했고 저는 다시 막창 가게를 오픈하면서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전에 저에게 야간 배달 가게를 넘겨줬던 동네 형이 연락이 왔어요.
당시 필리핀으로 간다던 형은 거기서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했고 저에게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나 체인 사업 구상하고 있는데 호준아 같이 하자. 체인 사업? 나 지금 막창 가게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그랬어? 야, 잘 됐네. 야 막창은 없고 이번엔 태국 음식 해보자. 형은 저에게 태국 음식으로 체인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필리핀에서 체인 사업으로 재미를 본 형은 그쪽으로 이미 전문가였고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제안을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가게 하나 한다고 애쓰기보다는 스케일이 큰 걸 하면 벌어들이는 것도 더 클 거라는 계산도 됐고요. 태국 음식점 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투자도 유치하고 체인점 모집도 했어요. 제가 본점을 운영했고 형이 투자와 체인점 모집을 맡았고요. SNS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는데 때마침 태국 음식이 유행을 타던 시기라 체인점 모집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였어요. 일이 잘 되는 만큼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기 시작했죠. 잠도 대여섯 시간만 자면서 일에 몰두했고 식사도 때맞춰 먹기 힘들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결국 저희의 체인 사업은 대박을 치게 됐어요. 멋지게, 정말 멋들어지게 재기에 성공했죠. 내 뒤통수를 치고 가져간 그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 생겼어요. 그걸로 부모님 집과 제 집을 하나씩 사고 누나에게는 차를 한 대 선물했습니다. 그러고도 통장에 돈이 남아 있었고 매달 적지 않은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부모님은 물론 누나도 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저를 믿어줬기에 다시 시작할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저도 모든 공을 가족에게 돌렸죠. 우선 엄마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부터 그만두시라고 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애쓰셨으니 그만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죠. 시간도 돈도 여유가 생긴 부모님은 예전보다 사이가 더 좋아지셨고 얼굴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누나는 직장에서 해외로 파견을 지원해서 해외에 나가게 됐어요. 그동안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게 목표였던 누나는 더 큰 무대에서 자기 실력을 뽐내고 싶어 했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됐죠. 그리고 저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솔직히 너무 심하게 뒤통수를 맞은 터라 다시 연애가 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된 여자는 신원이 아주 확실했기에 믿을 수가 있었죠. 바로 저와 동업을 하는 은인 같은 형의 여동생이었거든요. 첫 번째 결혼 때와 마찬가지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 어릴 때 같이 어울린 적도 있었던 그녀였기에 편하게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무르익어 연애까지 하게 됐거든요. 볼수록 사람이 진국이었고 진솔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마음을 줄 수가 있었죠. 저희는 2년간 연애를 했고 저의 프로포즈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전 부인과는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성사된 상황이었고 그녀에게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해 숨기는 것 없이 모두 밝히고 결혼을 했죠. 아내는 저의 과거를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했어요. 함께 울어주기도 하는 그녀를 보며 이제야 진짜 짝을 얻었구나 싶더군요.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에게는 아이가 생겼고 이듬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완벽한 가정을 다시 만들 수 있었죠. 하던 체인 사업도 잘 되고 아이도 건강하게 쑥쑥 자라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있을 때 뜬금없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나타납니다. 바로 왼수 같은 전 부인이었죠. 외근을 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떡하니 손님용 소파에 앉아서 저를 맞이하더군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봐. 감히 내 앞에 얼굴 내미고 나타날 생각을 다하고. 여보, 여보라니. 말 조심해.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끌려나가게 할 수도 있어.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요.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날 용서해줘. 그 여자는 웬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저더러 그 아이 아빠라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결혼할 때 저에게 소개시킨 모든 사람이 다 거짓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 아빠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겠어요. 내 아이라고? 내가 그 말을 순순히 믿을 것 같아? 믿지 않아도 사실이야. 그때 그렇게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여자. 그러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 내가 사채가 있었는데 사채업자들이 돈을 안 갚으면 나를 술집에 팔아 넘긴다잖아. 그런데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당신은 내가 치가 떨리겠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질질 짜면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저는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얘, 당신 아이 맞아. 얼굴이 이렇게 똑같은데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아이 이름 지연이야. 당신 성을 따서 임지연. 아이는 저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봤고 안녕하세요 아빠 라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내 스스로 목숨까지 끊을 생각을 하게 했던 여자가 내 아이를 혼자 낳았다면서 데리고 나타난 상황이 정말 현실감이 없더군요. 저는 바쁘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일단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마셨던 주스잔을 챙겨서 친자 검사를 의뢰했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정말 내 아이가 맞아도 문제, 아니라도 문제였어요. 다시 나타나 저를 이렇게 뒤흔드는 그 여자가 정말이지 원망스러웠어요. 피가 마르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의뢰한 검사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당연히 친자가 아니다 였어요. 저는 그동안 저 깊숙이 묻어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 여자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사정없이 따귀를 날렸어요. 아! 저보다 약한 여자였지만 그동안 모든 걸 참아준 저를 위해 따귀 한 대를 때려야겠더군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잠적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이라고 하면 좋다 하고 받아줄 줄 알았어? 너 실수한 거야, 어? 한 번 숨었으면 죽을 때까지 숨어서 살았어야지. 뭘 믿고 다시 나타난 거야? 왜 때려? 네가 뭔데? 너 이거 폭행죄로 신고할 거야. 신고해. 나도 너 고소했어. 곧이어 도착한 경찰에게 그 여자는 양팔을 붙잡혔어요. 그 여자가 오기 전에 이미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발버둥을 치며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얼한 손바닥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보니 제 돈을 몽땅 가져가 흥청망청 다 쓰고 사채빚까지 져서는 다시 저에게 빌붙으려고 나타난 거더군요.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 있는 건지. 그 시절 얼마나 제가 만만하게 보였으면 다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전후 사정을 다 알고도 참 씁쓸하더군요. 지금 그 여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값은 다 치르고 나와야겠죠. 그리고 지금의 제 와이프는 뱃속에 둘째를 임신한 중이에요. 첫째는 딸인데 둘째는 아들이라고 하네요.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밤마다 뱃속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중입니다. 만약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다 놔버렸다면 지금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일어서준 저에게 정말 고마울 뿐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은 다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며 현재의 어려움 다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